한 주간의 부동산 뉴스 중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를 골라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 스튜디오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부동산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주목할 만한 이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게 매주 이슈가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신도시 추가 발표가 가장 핫 이슈였던 것 같고요. 최근에 대출 중단, 금리 인상, 사전 청약 확대에 이어서 이제 신도시 추가까지 발표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방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국토교통부가 이사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14만 호의 입지를 발표했습니다. 어디가 선정됐습니까? 전체적인 물량을 보면 14만 호예요. 14만 호 중에 대전, 세종시 2만 호 빼고 서울 수도권에 12만 호인데 물량을 보면 생각보다 좀 많아요. 저는 12만 호까지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왕, 군포, 안산에 4만 1,000호가 나오고요. 예. 화성, 진안, 동탄 신도시 옆이죠. 병점 여기 있는데 그쪽 진안이 2만 9,000호 정도로 굉장히 큰 신도시 규모고 예. 중소택지로는 인천 9월 지구에 18,000호. 네. 18,000호도 커요. 인천 계양 지구가 그럼요. 17,000호거든요. 그래서 계양보다 더 큰 지구고 봉담, 화성 봉담 3지구에 17,000호. 예. 화성이 좀 많아요. 이게 진안도 있고 봉담도 있는데 공급 폭탄이 굉장히 쏟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이제 남양주 진건, 양주, 구리, 교문 이런 쪽에 골고루 배치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지역 부동산 가격이 들썩였을 것 같은데 들썩이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의왕이 하루 사이에 2억 원이 올랐다 이런 기사도 네. 본 것 같거든요. 지금 지역에서는 정부 방침하고 달라요. 정부 의도는 이걸 발표함으로써 물량이 좀 많잖아요. 네. 좀 믿고 기다려라. 심리적 안정을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개발 호재로 작용하니까. 입주 물량은 빨라야 2029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개발 호재. 왜 개발 호재냐면 일단 주변에 새로운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신도시들은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니까 우리도 따라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 두 번째는 GTX. 뭐니 해도 GTX인데 이번 신도시의 특징을 보면 GTX 라인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특히 의왕 같은 경우는 GTX 얘기는 계속 나왔는데 확정이 안 됐거든요. 이게 약간 미확인 상태, 미확정 상태였는데 네. 이번 신도시 발표로 확정이 됐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의왕 신도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교통대책으로 GTX를 내놨기 때문에 의왕에서는 경사가 났습니다. 경사가 났고 하루아침에 뭐 1억, 2억 올리고 있고요. 지금 또 얼마나 더 오를지는 모르겠고 매물은 그냥 다 회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바라는 게 이것은 아니었을 텐데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더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신규 택지가 GTX 라인 따라서 생겨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아무래도 서울과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입지를 선정하게 된 걸까요? 이게 입지만 바라보면 기존에 발표되는 신도시, 3기 신도시, 뭐 창릉이라든지 하남, 교산, 네. 남양주, 왕수 이런 데보다는 입지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대부분 수요자들, 시장 수요자들이 바라볼 때는 입지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심리적인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 물론 물리적인 거리도 멀고요. 심리적인 거리도 먼데 정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거리. GTX를 타면 20분, 30분 안에 서울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수요 분산에 확실한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GTX가 지금 착공되거나 뭐 이래 된 건 아니죠. 물론 A 노선은 착공 들어간 곳도 있지만 예. 전체적으로 보면 완공도 안 된 라인을 가지고 교통대책에 넣고 이걸 믿고 교통대책이라고 이제 신도시가 거리는 멀어도 시간은 짧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당장은 시장 수요자들한테 그렇게 체감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개발 호재가 되면서 집값을 자극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적인 거리도 중요하겠지만 물리적인 거리를 절대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특히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네. 혹시나 이 거리가 멀어서 네. 이 서울을 생활권으로 하는 이 배후 도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까 하는 우려도 되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배후 도시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동탄 신도시 있잖아요. 동탄 1신도시, 2신도시도 서울 수요자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와서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 삼성 반도체라든지 그쪽 네. 수요들, 화성, 수원, 용인 거주자들이 유입이 돼서 형성이 된 배드타운이고요. 물론 비즈니스 단지들도 있기 때문에 뭐 배드타운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지금 뭐 광역 교통망, 뭐 GTX도 있고 하지만 그쪽 지역 주민들이 서울을 편하게 이용하는 거지 서울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되는 봉담이라든지 진안 같은 경우는 사실 동탄 신도시보다도 제가 볼 때는 위치가 조금 더 안 좋습니다. 좀 더 안 좋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10년 후에 교통대책이 얼마나 발표돼서 지금의 동탄 신도시를 넘어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보면 다수의 수요자들이 느끼는 저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심리적인 거리, 이미지. 강남이 왜 좋습니까? 그냥 좋은 듯한 느낌. 네. 누가 뭐니 해도 굉장히 좋은. 분당? 서울 가깝잖아. 화성? 좀 멀잖아. 이런 단순한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심리적인 거리가 완화가 되려면 교통대책이 완공이 되고 실제로 다녀보니까 20분, 30분 만에 편하게 다닐 수 있겠구나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제가 볼 때는 10년, 15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정부가 바라는 대로 그런 서울 분산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신규 공공택지 14만 호 중에 수도권에만 12만 호가 공급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러면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하는데 얼마나 좀 더 걸릴까요? 안정화가 될까요? 저는 그 질문부터 좀 안 될 것 같아요. 서울 부동산에는 안정화 안 될 것 같고요. 정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정부는 기대하고 있지만 서울 분산 수요를 하기에는 거리도 너무 멀고요. 동탄 신도시도 서울 분산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인천 집값을 확실히 잡을 수 있습니다. 언제? 10년 후에. 이게 정부 계획을 보면 빨라야 2026년에 본 청약이고요. 2029년에 입주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1년에서 2년 또는 3년 정도 늦어져요. 빨리 되는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지금 추가된 신도시 물량이 한 2030 1, 2년 정도의 입주 물량이 나올 것 같고요. 아직까지 10년 이상 굉장히 긴 시간이 남았고 그때 되면 아마 경기도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발표가 많이 됐거든요. 이미 발표된 신도시가 25만 호예요. 예. 서울 수도권에. 서울은 아니죠. 수도권에 25만 호인데 이번에 12만 호를 더하면 신도시 물량만 얼마인가요? 37만 호 정도, 거의 40만 호에 육박하기 때문에 1기 신도시 물량보다도 더 많고요. 2기보다도 더 많은 물량인데 그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까? 그때 되면 뭐가 될까요? 금리 인상까지도 가시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맞물리게 되면 저는 경기도나 인천 집값은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서울 집값은 이 물량에 뭐 약간의 영향은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서울 집값이 잡힌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심리적 거리는 아직까지는 멀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좀 지난주에 이 이슈를 다루다가 좀 시간이 좀 모자란 감이 있어서 질문 하나로 끝내고 말았는데 네. 자,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했고 또 시중 은행들의 대출도 좀 제한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 싶은데 실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공급 계획들, 신도시 계획 발표보다 사실 금리 인상을 저는 더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더 예. 중요한 이슈가 금리 인상인데 신도시는 10년 후의 얘기고요. 금리는 이미 스타트가 됐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0.25%포인트 올렸는데 이번에 올린 것만으로 시장 수요자들이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아요. 이게 아니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0.25%포인트 올렸다고 해서 집을 빨리 팔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고요. 수요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장은 영향을 주지 않는데 한국은행 총재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을 했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올해 안에 한 번 더 올릴 것이고 내년에도 더 올릴 것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해 줬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로드맵을 좀 제시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로드맵을 어느 정도는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0.5%포인트가 올라가는 효과고요. 그러면 1%까지 가죠. 내년에 한 번 더 올리면 1.25인데 네. 우리만 올리느냐? 아니거든요. 이제 미국도 시작한단 말이에요. 테이퍼링을 하겠다라고 공식화하고 있고 네. 물론 기준금리를 언제 올릴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은 기준금리 한 번 올리면은요. 한 3년 동안 1년에 1%포인트 정도 올리거든요. 그러면 한 2025년 정도 되면 어떤 식으로든 미국 기준금리가 한 3%까지는 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미국 따라가야 되잖아요. 1% 이상, 1%포인트 이상 벌어지게 되면 자금 유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1.25에서 멈추고 싶어도 미국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도 2.5에서 3%까지는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이야기한 공급 물량과 맞물리게 되면서 저는 그때 되면 서울 집값도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 나름대로의 기대를 좀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은행마다 대출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여기서 대출이 맡기니까 다른 데서 대출을 하려고 갈아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하는데 그럼 현재 은행들의 대출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좀 불만이에요. 이거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유예를 좀 주든지 네. 이게 시장 수요자들의 반응이라든지 뭐 좀 대처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줘야 되는데 이게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NH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 중단이 됐다. 물론 뭐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NH가 맡기고 SC제일은행이 맡기고 뭐 우리은행이 맡겼다라고 하면 또 가능한 은행이 아직까지는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은행으로 또 다른 풍선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1금융권이 맡기면 2금융권으로 갑니다. 왜? 대출을 왜 받을까요? 돈이 필요해서. 그럼요. 돈이 남아도는데 대출 받는 사람은 아주 일부분이고요. 필요하니까 꼭 받아야 되니까 대출을 받는데 이번에 막아버린 게 담보대출만 막은 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도 같이 막아버렸거든요. 네. 실수요자들이 받아야 되는 전세자금 대출을 막았는데 저는 이게 정부의 이야기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가계부채가 급증해서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대출에서 가장 안전한 상품이 어떤 상품인 줄 아세요? 담보대출이거든요. 왜? 내 집을 실물 담보로 자산을 하시니까. 가지고 예. 물건을 잡는단 말이에요. 건재당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이것보다 대한민국 법에서 이것보다 안전한 건 없거든요. 물건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담보대출을 규제한다. 예. 또 신용대출을 규제한다라고 하는데 은행들이 신용대출 누구한테 해줄까요? 굉장히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 그렇겠죠.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한테 해주지 신용 등급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해달라고 해도 은행에서 안 해줘요. 은행은 돈 떼이기 싫거든요. 그래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가장 안전한 대출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중단을 해버렸고요. 오히려 최근에 보면 정책금리라고 해서 저신용자들 좀 부족한 분들한테 자금이 부족한 분들한테 오히려 정책 대출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분들이 잘못하면 또 이게 더 위험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들어요. 가계부채는 원래 늘어납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그렇잖아요. 주택수가 늘어나면 대출이 늘어나고요. 그렇죠.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대출은 늘어나는데 가계부채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관리예요. 안정성. 부채율, 연체율을 어떻게 낮추고 안전하게 관리하느냐인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오히려 반대로 더 불안하게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문제는 최근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굳이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데 받을 예. 생각이 없는데 앞으로 대출이 안 나올 것 같네. 지금이라도 미리 받아두자라고 해서 지금 은행 창구가 북새통이거든요. 굳이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또 상환 능력이 되는 사람들도 안 갚아요. 돈이 있어서 이번에 갚으려고 했는데 앞으로 대출 못 갚겠구나. 그냥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오히려 좀 너무 전격적으로 한 것 같아서 좀 유예 기간을 두고 좀 다시 한번 또 전략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런 시그널이 이미 몇 달 전부터 계속돼 왔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대로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분들도 받고 네. 뭐 상환도 안 하고 이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뭐 대출 잔액이 소진됐기 때문에 이 대출 중지가 더 빨리 왔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좀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들한테 갈 것 같아요. 그런 피해 사례가 실수요자들-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테 가죠. 지금 전세자금 대출도 중단해 버렸잖아요. 갑자기 중단하다 보니까 만약에 3개월 후에 아니면 지금 계약한 사람들 뭐 언제까지 계약한 사람들은 해주겠다라고 하면 예.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계약을 했는데 대출이 나온다라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중단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뭐 현장에 중개사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심지어 계약 해제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계약 해제되면 계약한 사람의 책임이거든요. 대출이 안 나오는 거는 본인 책임이에요. 이게 당사자, 계약의 상대방은 그걸 용납해 주지 않습니다. 대출이 안 나오는 거는 본인 사정이고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데 네. 대출이 안 나오고 부모님한테도 어떻게 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냈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실수요자들의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강도 대출 규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정말 이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우회 대출을 한다고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회 대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풍선 효과가 생기죠. 대출을 좋아서 받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일부는 있어요. 일부는 그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세금 처리 때문에 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수의 수요자들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만약에 제가 계약을 했다라고 해요. 계약을 하고 대출을 한 5억 정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대출이 중단됐단 말이에요. 계약금을 2억을 걸었어요. 예를 들어서 2억을 포기해야 되는데 2억을 포기하기가 쉬울까요? 그럼 어디다 해야 될까? 따로 또 다른 1금융권이 안 되면 2금융권, 금리가 높은 2금융도 안 되면 4금융이라도 일단 빌려서 일단 메워야 되고 다음은 그 다음에 이자 부담은 다음에 걱정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고금리 상품으로 풍선 효과가 생기게 되면 정부가 말하는 가계부채
저는 더 위험해진다라고 봐요. 고금리 상품들이 연체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기준금리하고 맞물리잖아요. 금리 인상이 되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0.5에서 0.75가 됐는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대출을 받으면 1년 안에 끝나지 않잖아요. 5년, 10년을 가는데 3년 후, 5년 후에 금리가 지금 2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대출 이자가 100만 원 내던 사람들은 200을 내야 되고요. 200을 내던 사람들은 400을 내야 되는데 소득이 그렇게 늘어나진 않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한 3년에서 5년 후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좀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기준금리 변화, 이 경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변곡점이기도 합니다. 예견돼 왔던 만큼 이 피해보는 일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3차 공공택지 발표와 금리 인상과 대출 제한에 대해 김인만 소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